오늘은 하나금융투자의 김경환 중국전략팀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중국 증시가 상당히 호황을 벌이다가 요즘 이제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중국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과 뉴스에 대해서 한번 좀 오늘 여쭙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중국의 2분기 경제 성장률이 이제 서프라이즈를 달성했다라는 평을 받고 있잖아요. 생각보다 아주 빠르게 반등을 했고 회복이 아주 빠른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완전한 회복 국면으로 이제 들어갔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2분기 성장률만 본다면 지표 자체는 이제 V자 경기 회복을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1분기가 마이너스 6%대 거의 성장률이었고 2분기가 이제 저희 시장의 전체적으로 컨센서스로 얘기하는 시장 예상치가 한 2.5%, 저희가 한 2.9 봤는데 그거보다 좋은 3.2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상당히 조금 기대 이상이었다. 대신 회복세는 맞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하반기에도 이런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이제 6월이나 저희가 7월 들어서 보는 지표들은 조금은 이제 둔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어찌됐건 지금 2분기에 글로벌 경제 전반적으로 역성장하는 상황에서 가장 큰 기여는 저희가 보면 산업 생산 같은 공급적인 부분, 그리고 정부가 좀 밀어붙이고 인프라 투자나 부동산 개발 투자 이런 것들이 좀 기여를 했고, 이제 아무래도 소비는 좀 더디게 회복이 되고 있어서 소비나 수출의 기여는 사실 그렇게 높진 않은 약간 공급에 의한 성장률 회복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지난번까지만 해도 가장 먼저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경기가 상당히 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3.5% 성장이라는 거는 지난번에 6.8%인가 얼마였죠? 역성장. 네, 맞습니다. 마이너스 6.8%. 네. 그러면 그 지난 분기에 비해서 3.5%가 성장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전년 대비 3.5%인가요? 네. 중국은 아직 신흥국이기 때문에 이제 전 분기로 보진 않고요. 전년 동기, 그러니까 작년 2분기 대비해서 이제 전년비 성장률이라서 계절성보다는 작년에 이제 대비해서 정상적으로 이제 절반 정도 수준의 증가율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상당히 높은 그 성장률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작년에 문제 없을 때의 상황인 거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지난번에 그 중국 정부에서 상당한 경기 부양책을 내놨지 않습니까? 네. 그거의 영향인가요? 아니면 네,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공급적인 부분이나 고정 투자나 이런 이제 투자적인 부분이었는데, 저희가 이제 올해 상반기에 중국이 투입한 부양책의 전반적인 규모가 대략 GDP 대비 14%에서 한 15% 정도로 저는 계산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한시적인 금융지원책, 그리고 채권 발행을 포함한 광의의 재정 적자,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당연히 해당 그 조치들이 채권 발행이든 재정 지출이든 금융지원책이 포함이 된 성장세였기 때문에 작년에 이제 저희가 코로나 직전까지 경기가 둔화는 되고 있었지만 그래도 5, 6%대 성장을 유지했었기 때문에 이제 3%대는 이제 1차적으로 이제 해당 위기를 정책에 의해서 탈피하고 이제 그 궤도로 올라가는 그 과정이 이제 시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이제 사실 지난번 세계은행이나 그 IMF에서 전망치 발표했을 때에도 어쨌건 그래도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이 작지만 기대됐던 나라기도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회복 기조는 어떤 전 세계적인 어떤 공조 상태에서의 그 회복 기조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중국 자체만 이렇게 성장이 빠르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제 생각에는 그 공조라기보다는 그 전반적인 본인들의 이제 어떤 정책에 의한 힘이 제일 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수출이 생각보다는 나쁘지 않았었습니다만 글로벌 경제 지금 회복되는 부분이 느렸기 때문에 대외적인 요인보다는 내부적으로 고정자본 형성이나 이제 저희가 소비로 얘기하는 소매 판매 이런 것들이 기여를 많이 해서 자체적인 힘이었다고 좀 보고는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혹시 크게 성장했던 부분이 어떤 내수의 어떤 부양책 덕분인가요?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수출의 역할이 더 컸나요? 1차적으로는 수출은 아니었고 이제 고정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입니다. 지금 GDP에서 100이라고 가정한다면 고정 자본 형성 아니면 이제 중국에서는 고정 자산 투자라고 표현하는 고정 자산 투자의 비중이 대략 GDP 대비 한 40%를 여전히 넘습니다. 그러니까 신흥국 대비해서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이 고정 투자의 40% 중에서 3분의 1이 인프라 투자, 3분의 1이 부동산, 3분의 1이 이제 이제 제조업 투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정부가 아무래도 주도하는 인프라 투자, 정부 SOC 투자가 가장 기여도가 높았고 생각보다 부동산 경기가 중국도 그렇지만 굉장히 가격이나 거래, 투자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건설 투자 이런 부분들이 정부가 좀 밀어붙이고 고용 유발 효과도 기대하려고 좀 밀어붙였기 때문에 4, 5, 6월 달에 아주 오랜만에 두 자릿수 성장률로 이제 복귀를 하면서
그런 기여도가 꽤 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소비도 당연히 뭐 자동차 이런 것들이 살아나면 좋겠지만 사실 오프라인 소비가 온라인으로 많이 갔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이제 기여했던 부분들도 기여는 했습니다. 대신 수출입은 방역 물품이나 일부 저가 품목들이 기존의 유로존이나 미국 쪽은 아니고 이제 아시안이나 새로운 시장으로 좀 팔리긴 했지만 저는 이거는 뭐 이렇게 지속성이 계속 있을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가장 큰 건 역시 투자와 소비의 내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지난번에 경기부양책을 중국 정부에서 이제 대규모적으로 발표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시행한 결과라고 봤을 때 그 집행이 전반적으로 모든 게 다 이루어진 건가요? 아니면 지금도 계속 연간에 걸쳐서 계속 집행이 될 예정인 건가요? 집행이 당연히 될 예정인데, 약간 미국이나, 뭐 미국은 당연히 이제 논외의 국가고요. 기축통화국이고, 그들이 하는 정책은 좀 다른데, 어쨌건 지금 통화정책, 재정정책, 한시적인 정책을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사실 상반기에 주도한 거는 부분적인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나 금융정책 완화 힘이 제일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최근에 중국의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 오르는 이유도 이제 실물로 가기 전 단계에 이제 금융시장에 돈들이 많았다고 보고요. 대출 증가율이라든지 뭐 M2 통화량 같은 증가율들이 상당히 좀 대폭 반등을 했었었고, 지금 많은 이제 중소영세기업들이 어려웠기 때문에 관련된 대출들도 상당히 기여도가 컸습니다. 그래서 상반기는 통화정책이 집행이 좀 빠르게 됐고, 이제 지금 녹화하는 오늘자로 중국 증시가 좀 막 엎치락뒤치락 많이 빠졌었는데, 네. 오늘도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만, 통화정책은 정점에 지금 현재 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하반기로 갈수록 재정정책이 이제 이 어떤 그 다음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고요. 재정정책은 현재 상반기에 채권 발행 중심으로 상당히 기발행된 액수가 굉장히 컸고, 이 발행액은 앞으로도 늘어나겠지만 재정지출과 가세해서 하반기에는 재정정책 관련 수혜주들 그리고 재정정책의 산업들이 좀 이제 이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서 조금 이제 집중을 두는 이제 분야가 조금 하반기에 재정으로 좀 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제 지금 사실 코로나가 뭐 중국은 좀 어느 정도 이제 제어가 됐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아직도 확산 네. 일로잖아요. 맞습니다.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경기 상황은 점점 더 안 좋아지는 상황이고, 그래서 각국에서 또 지속적인 또 다른 경기 부양책들을 내놓는 상황이잖아요. 유로에서도 이번에 또 발표를 맞습니다. 했고요. 네.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 첫 번째 발표했던 그 부양책, 이거 가지고 충분한 것인가, 혹은 세계가 다 어려우면 뭐 수출도 당연히 어려울 거고, 네. 중국에서 뭔가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가, 부양을 위해서. 이번 이제 좀 늦게 했지만 5월에 했던 전인대라든지 지금까지 나온 정책들을 보면, 이게 참 중국에 대한 부양책을 기대치를 어디다 두냐에 따라 되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난 2008년에 했었던 리먼 사태 직후에 중국이 그 유명한 4조 위안 부양책을 써서 과잉 투자나 지방정부 부실이나 이런 것들이 좀 소위 말해 뒤었다고 해야죠. 그래서 크게 무리하지 않는 기조라고 가정했을 때는 아마 크게 기대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방어적인 정책으로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정책은 고용이나 어떤 정치적인 관점에서의 이제 받치는 정책의 이제 상단보다 하단을 좀 중요시하는 것 같고요. 대신 기대감이 이미 지난 주식시장에서 뭐 5년 동안 무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디레버리징을 하고 부채를 축소하고 은행을 괴롭힌 관점에서 보면은 16, 17, 18, 19년 대비해서는 좀 완화적인 정책은 맞습니다.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 이렇게 방어적으로 갔던 이유는 앞으로 이제 정책 여력을 좀 남기는 측면도 있고요. 또 미국이 그렇게 대폭의 저금리로, 그러니까 거의 제로금리로 가는 거를 쫓아가도 환율에 대한 부분도 좀 불안할 수 있고, 앞으로 또 내년에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여력을 좋게 보면 남겨놨다고 생각을 좀 하고, 금리차도 상당히 지금 확보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통화정책은 정점을 좀 지나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내년에 팬데믹이 더 부각이 되거나 아니면 미중 관계가 더 악화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좀 완화할 수 있는 여력도 좀 남겨놓고, 과거의 이 리스크 관리 기조 자체를 가지고 장기 집권을 좀 하려고 하는 스탠스로 본다면 한 방에 터지는 걸 더 막는 쪽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바람 빼기를 좀 미리 하반기에 좀 시도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시장에서 보실 때는 얘네 참 무리하지 않는구나라고 인식할 수 있고요. 계획들이 지금까지는 추가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기 때문에 현재 경기 성장률은 고용을 좀 받치는 수준의 한 3%대 전후로 유도하는 정도로 끌고 갈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일반 인들 입장에서는, 일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어떤 뷰를 갖고 있냐면은 중국은 되게 어려운 상황. 네. 미국 어떤 미중 문제도 그렇고, 그렇죠. 또 네. 지금 뭐 홍순이 뭐니 뭐 여러 가지. 네. 그러니까 경제가 너무 안 좋은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표가 좋다?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 괴리가 중국 있죠. 데이터에 대한 네. 신뢰 문제까지 나오면서 네. 못 믿는 거죠. 네네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중국에 한 10년 살았고 중국 애널리스트 한 12년 정도 운 좋게 하고 있는데 이제 매크로를 보는 입장이든 회계를 보는 입장이든 시장의 의구심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의를 하고 있고요. 근데 제가 너무 모든 지표가 다 거짓말이라고 그러면 제 업이 좀 위협받으니까 어느 정도는 깔고 가는데 저도 이제 현재 중국에 이제 코로나 직전에 탐방을 많이 다녀보면 이제 예를 들어 거시경제나 저희가 이코노미스트나 이제 이런 전략하는 분들을 보면은 지표를 좀 많이 다양화시키고 세부화시켜서 최대한 그 진실에 가깝게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공식적으로는 GDP나 산업생산 실업률 이런 데이터는 그쪽도 신뢰도 높진 않습니다. 대신 저희가 그걸 볼 수 있는 이제 프락시라고 얘기하는 대형 지표들을 좀 많이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이렇게까지 해야 싶기는 한데 GDP를 예측을 하려면 기존에 이제 산업 생산하고 일치를 하는데 산업 생산은 상당히 비슷한 데이터가 지금 계속 몇 년째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데이터도 만약에 마사지라고 가정하면 그거보다 좀 더 내려와서 화력 발전을 70% 이상 가까이 하던 나라니까 화력 발전을 보고요. 근데 화력 발전도 좀 차이가 없으면 화력 발전소에 납품하는 석탄도 소모량이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주간 단위로 쪼개서 저희가 좀 세부 데이터까지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고정 투자의 대응 지표, 소비의 대응 지표를 상당히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저희가 이제 저희 역할은 이제 좀 믿지 못하는 저희 국내 투자자들이나 또 많은 분들에게 세부된 데이터를 저희가 쫓아가 보니 지금 발표하는 것 괴리가 있다라든지 그런 것들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실제 그런 데이터 기준으로 본다면 2분기 데이터는 그렇게 틀리진 않았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이제 공급적인 부분이라고 말씀드렸듯이 기업들을 밀어붙여서 가동은 올릴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로 수요가 그만큼 못 쫓아오면 분명히 3분기에는 해당 데이터의 간극이 이제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전년비로 보다 보니까 3분기에는 증가율이 올라올 텐데 체감적으로 전분기 대비해서 2분기는 V자였는데 3분기는 U자 혹은 W자로 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지표의 간극을 충분히 좀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지표별로 좀 등급을 매겨놓고 좀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투자를 통해서 뭔가 수익을 내고 싶어 하는 생각을 가진 분들은 제 주변에도 보니까 있는데 네. 하나 막연한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들어갔다가 괜히 이거 돈 제대로 가지고나 나올 수 있을까? 네. 올라와 있는데 갑자기 중국 정부에서 확 떨어뜨려 가지고 이거 뭐 손해보는 일은 생기지 않을까? 여러 가지 그런 불안감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뭐 많은 고객들을 상대하시잖아요, 투자자들을.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오해랄까? 이런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중국 투자와 관련해서. 뭐 아마 경제적인 부분이나 기업적인 부분들 또 각자 뭐 시장에 대한 부분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뭐 대표적으로 보면은 뭐 시장을 투자하시는 관점, 그러니까 증시를 투자하는 관점에서는 이제 최근에 뭐 루이싱 커피라고 해서 이제 미상장 ADR 기업들이 또 이슈가 있었습니다만 이제 회계에 대한 문제들 또 지표를 보시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정부가 그걸 이제 속이는 부분들 또 여러 가지 이제 제도적인 문제들 또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중국 주식 시장은 개인이 너무 많아서 네. 사실 굉장히 회전율이 높고 뭐 오늘 같은 경우 지금 녹화하는 이제 오늘 금요일 같은 기준으로 볼 때 급락도 하고 급등도 하고 이런 이제 중간이 없는 시장으로 자꾸 보다 보니까 오해들이 있으십니다. 제가 이거를 하나하나 뭐 제가 반박 혹은 좀 보완을 해드리려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갈 것 같아서 대표적으로 이제 그 갖고 있는 그 어떤 이미지가 어느 정도는 조금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곡해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개인 투자자가 보유 기준으로는 여전히 60%를 넘지만 이미 나름대로는 기관화 장세로 가는 초기 단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중국의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비중이 거래 기준으로는 이미 50%를 넘어선 지가 최근 한 3, 4년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차트를 잘 보시면 상해 종합지수든 중국의 대표적인 지수를 보면은 상당히 좀 변동성이 줄어들었고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가 올해 들어서 이제 많이 들어오면서 시장이 좀 급등락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옛날에 알던 그 뭐 정말 코스닥의 개별 종목처럼 움직이던 시장에서 좀 달라졌던 부분들 그리고 회계나 이런 것들도 개방을 하는 단계에서는 상당히 좀 정부가 보완할 시도를 많이 하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주식과 채권을 외국인에게 팔려면 혹은 와서 이제 투자하게끔 하려면 결국엔 그 신용평가 제도나 회계 제도를 상당히 손을 봐야 되거든요. 근데 채권 시장에서부터 지금 최근에 변화가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부터 지금 은행하고 신용평가 업 자체를 지금 외국인에게 개방을 하면서 이제 어떤 조처들이 있냐면 채권에 대해서 외국인 같은,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무디스나 S&P 이런 경우는 그 위안화 채권
채권에 대해서는 그렇게 평가를 레이팅이라는 신용등급을 매기진 않았었는데 최근에는 상관없이 다 이제 등급을 매기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봐도 중국의 이런 채권들의 신용등급은 상당히 좀 부실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뭐 관시나 어떤 정보의 백그라운드를 보는 등급이 많다 보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에 팔려고 하는 입장, 투자를 지금 받아야 되는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공개적으로 그 제도를 좀 혁신하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분명히 걸리고 기존에 가졌던 어떤 오해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가장 접근하기 쉬운 우량주나 등급이 현실화되면서 옥석 가리기가 분명히 되고 이미 중국 주식 채권 시장은 1등 기업과 블루칩들이 가는 시장으로 바뀌는 거는 그 현지 투자자들도 이 옥석 가리기를 이미 알기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신뢰할 수 있고 그나마 사업 모델이 정부와 좀 무관하게 복잡하지 않은 그런 기업들을 추천해 드리려고 가급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치면 삼성전자나 기본적으로 아모레나 포스코 같은 최대한 검증된 기업들로 추천을 드리고 이제 제가 앞으로 역할은 이제 이런 오해를 계속 풀어드리는 역할을 해야겠죠. 네. 그러면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빠른 회복을 한 거죠. V자 반등을 한 거니까 경제 성장이요. 그럼 이 상태에서 이것이 이제 지속적으로도 3분기, 4분기 이어진다고 했을 때 네. 우리가 좀 더 투자의 관점에서 이렇게 좀 봐야 될 이제 우량주로 중심을 얘기해 주셨으니까 네. 그런 어떤 관심을 가져야 할 우량주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은 올해 상반기에 돈을 풀고 개인이 좀 들어오고 또 그 경기가 V자로 올라올 때 갔던 주식은 국내나 미국이나 중국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언택 관련주들이나 일부 소비주들, 뭐 그런 혁신 기업들, 성장 기업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상반기만 놓고 보면은 중국의 뭐 마오타이나 지금 이미 알려진 제약이나 음식료 또 일부 테크 같은 일부 이런 하드웨어 기업들이 많이 올랐고 현 시점에서 그 주식들은 이제 조금 좁혀서 정말 대표적으로 가져갈 것들만 저희가 이제 추천을 드리고 있고 앞으로 이제 하반기의 경기 흐름은 이제 V자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U자나 이제 W자로 갈 텐데요. 전체적으로 좀 가격 대비, 그러니까 경기 회복을 감안했을 때 좀 가격이 여전히 싼 주식들이 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자동차나 일부 전기차, 그 다음에 증권주, 또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테크인데 5G 같은 건 솔직히 많이 못 올랐거든요. 상대적으로. 네. 그러니까 5G 관련 기업인데 이게 이제 카테고리가 신형 인프라라는 이제 새로운 인프라 관련 투자들로 좀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테마로 말씀드리면 이제 소비주는 상반기에 주도 역할을 했기 때문에 하반기 주도 역할은 이제 증권 관련 금융주들과 일부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신형 인프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인프라 투자가 내년까지도 두 자릿수로 이제 오랜만에 복귀할 거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인프라 관련 투자 중에서 5G나 AI나 또 일부 굴삭기 같은 전통 인프라들도 저희는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지금 종목, 어떤 섹터별로 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네. 그, 기업보다는 예를 들어서 ETF 쪽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신다고 하면은 어떤 종류의 ETF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워낙 이게 중국과 관련해서는 정보가 좀 멀어가지고, 예, 궁금은 한데 잘 모르겠어요. 찾기가 어렵고. 네. 그러니까 저는 내년까지 일단 시장의 강세장을 예상은 합니다. 근데 지금 7월 달 이후에 상해 종합지수가 갑자기 급등을 하고, 또 기존의 2분기에 제약 음식료가 사실 차트를 보시면 지금 들어가도 되나 싶을 정도로 상당히 좀 비싼데요. 그러니까 많이 올라와 있는데, 사실은 제가 생각하는 앞으로 2, 3년의 중국의 투자 방식은 지수형 투자보다는, 그러니까 ETF나 이런 펀드가 지수형으로 기초자산으로 된 것보다는 당연히 소수의 종목들이 압축형 상품을 기본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종목이 압축된 것들, 특히 1등주라든지 이런 굉장히 유망한 기업들은 상당히 지금 저희가 밸류에이션이라고 얘기하는 상당히 조금 그 가치 자체가 조금 최근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해당 종목들은 한 50% 정도 관련 펀드나 ETF 중에서 조금 종목으로 압축된 것들을 고르시고 지수를 지금 한번 조금 짧게, 그러니까 저희가 지수형 플레이는 좀 오래 하실 필요는 없고요. 올해 4분기와 상반기를 놓고 봤을 때는 그 CSI 300이라고 그래서 상해 심천이 한 3,600개 종목이 있는데 네. 상위 300개 종목, 우리 지금 코스피 100이라고 할까요? 네. 그 CSI 300으로 기초 자산이 된 ETF 펀드 되게 많고요. 또 혹은 MSCI 차이나라고 해서 이제 홍콩이 아직은 대부분입니다만 홍콩과 미국 상장 중국 기업 그리고 이제 처음 들어가기 시작한 상해 중국 그 상해 심천 본토 종목이 일부 들어간 MSCI 차이나 지수도 상당히 가격이 싼 편입니다. 그래서 이게 싼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이번 4분기와 상반기는 소비 성장주가 상반기에 너무 많이 지금 튄 상태라서 네.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던 금융이나 전통산업이 최소한 6개월에서 9개월 정도는 경기 사이클이 올라오는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본다면 지수가 10에서 한 15% 이상 오를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객들에게는 기존에는 작년부터 해서 계속 종목하시라고 말씀을 사실 드렸고요. 종목 압축형 랩이나 펀드를 추천을 드렸었고, 지금 현재는 그거는 조금 이제 저희가 계속 갖고 계셨으면 수익이 좋으셨을 거니까 압축이라는 표현은, 그러니까 10개면 한 3, 4개 정도로 꼭 가져가는 것만 압축을 합니다. 그래서 화장품, 면세점, 저희 무슨 백주, 음식 이걸 다 갈 수는 없으니까 네. 좁히고 지수를 한 5, 60% 정도 이번 3분기 조정 때 담으라는 권고를 드리고는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그래서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지금 얘기하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조금 더 조사를 하시고, 네. 뭐 제일 좋은 거는 뭐 그 문의를 해보는 게 좋겠죠. 상담을 네, 저희 통해서. 뭐 하나금 투자도 지금 계속 이 자문을 열심히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